이렇게 해서 나와. 네?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 자, 이 두 법칙은 다 질량하고 관계된 거야. 일정 성분비 법칙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것도 질량하고 관계 있는 거야. 근데 요 단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이해보다는 암기가 어쨌든 한 7, 80% 필요한 단원이다. 그럼 첫 번째, 자,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우리 앞에서 이제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응? 쭉 얘기를 했다만, 그지? 자, 일단 이 질량 보존 법칙은 뭐 이거 과학자 이름도 알아야 되겠지? 라부아제라는 사람이, 라부아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발표한 거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이름 뒤에 법칙자가 들어가면은, 법칙자가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경우든 뭐 예외 없이 다 성립하는 법칙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건 질량 보존 법칙 말 그대로 뭐냐?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자, 근데 참고로 질량 보존 법칙은 미리 얘기하지만 물리 변화, 우리가 앞에 배웠던 물리 변화나 화학 변화 둘 다 적용이 되는 법칙이야. 물리 변화도 마찬가지고 화학 변화도 마찬가지고. 뭐 물리 변화가 일어나던 화학 변화가 일어나던 말 그대로 뭐야? 질량이 보존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뭐 화학 변화처럼 얘기하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어떤 A라는 애랑 B라는 애를 내가 그냥 섞어서 뭐 C를 만들 수도 있고, 혹은 A하고 B하고 화학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뭐 새로운 C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 그럼 이때 우리 화학 변화 갖고 얘기하자면 A, B를 뭐라 부르지? 반응 물질이라고 부르지. C는 생성 물질인데, 질량 보존 법칙은 결국 뭐냐면은 이 반응하는 물질들의 이게 질량의 합, 반응물들의 질량의 합, 총 질량이 되겠지? 그거하고 생성되는 물질, 혹은 뭐 물리 변화가 일어나서 물리 변화 후에 만들어진 물질, 뭐 생성물이라고 하면 그 생성물들의 총 질량, 그 질량의 합이 항상 같더라는 거야, 같더라는 거. 이게 그냥 질량 보존 법칙이야. 항상 생성물, 물론 이제 생성물이 뭐 내가 얼마큼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화학 변화에 따라서 뭐 남는 애가 있을 수도 있다만 어쨌든 그 생성되고 남은 애들의 질량 합이 애초에 내가 반응한 물질들의 질량 합과 같더라 이거지. 근데 이제 이게 물리 변화, 화학 변화에 모두 적용이 된다 그랬잖아. 예를 하나씩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물리 변화의 경우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내가 설탕을 물에 녹이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설탕을 물에 녹여서, 그지? 설탕물을 만들어. 이렇게 그냥 화학 반응식처럼 쓸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써져 있어도 이제 네가 구분을 해야 돼. 이게 물리 변화인지 화학 변화인지. 그럼 그거 어떻게 구분하면 돼? 뭐 이거 쉽잖아. 이렇게 쓰는 건 화학 반응식처럼 썼지만 설탕 단맛이 나는데 설탕물도 단맛 나. 성질 그대로네? 그럼 물리 변화인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설탕 50g을 물 100g에 녹였어. 그지? 그러면은 이걸 반응물질이라고 하면 반응물질의 질량 합 얼마야? 150g이잖아.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설탕물 얼마니? 당연히 150g인 거는 우리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잖아. 그죠? 150g 만들었어. 맞아? 그게 같아요. 이거는 뭐 우리 2학년 때 용액이라는 거 배울 때도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설탕 50g을 물 100g에 녹이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설탕물은 당연히 150g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화학 변화의 경우에 뭐 그런 거 있지. 우리가 수소기체랑 이제 대표적인 화학 변화 중에 수소기체랑 내가 산소기체를 섞은 다음에 전기 스파크를 팍팍 일으키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물 만들어져. 물. 자, 이건 이제 화학 변화지. 그지? 왜냐면 이 물이라는 수소도 아니고 산소도 아니잖아. 자, 요거 우리가 앞에서 배운 화학 반응식으로도 쓸 수 있지만 화학 반응식 쓰면 어떻게 되지? H2, O2, H2O야. 그지? 그래서 이제 개수까지 맞추면 어떻게 돼? 여기 앞에 2가 붙고요. 그지? 여기에 2가 붙지.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모형으로 설명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요 반응의 경우에는 H2라는 분자 두 개와 산소라는 분자가 하나가 만나서 물 분자가 두 개가 생긴다는 의미잖니? 그러면은 자, 수소 분자가 만약에 요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런 애가 두 개인 거지. 그리고 여기에 산소 분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 그러면 얘네 둘이 만나가지고, 그지? 물이 만들어졌어. 그럼 물 어떻게 돼?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결합한 게 물 분자니. 맞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넣어준 수소가 10g이야, 예를 들어서. 어?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 산소가 만약에 뭐 80g이다. 그지? 그러면 물은 자, 근데 봐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이게 만약 10g이라고 하면은 이 수소 원자 어쨌든 4개의 질량을 다 합친 게 10g이란 얘기고 이때는 산소 분자이더라도 어쨌든 산소 원자 2개의 얘네들 원자들도 질량이 있는 애니까 산소 원자 2개의 질량을 합한 게 80g이란 얘기지. 자, 그런데 화학 변화가 일어났을 때 물론 원자들끼리 이제 누구랑 붙어 있느냐는 달라졌지만 수소 원자 여전히 4개 남아 있고요. 그지? 산소 원자 여전히 4개 남아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 수소 원자 4개가 질량이 10이었고 산소 원자 2개가 80이었으니까 당연히 90g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집어넣은 수소와 산소의 질량 합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 질량이 서로 어때? 같더라는 거야. 그러면 뭐 이게 예를 하나씩 든 거지만 물리 변화건 화학 변화건 그럼 어쨌든 이렇게 질량 합이 같대. 그 같은 이유는 뭐야? 이유. 지금 얘기했잖아. 물리 변화가 일어나든 화학 변화가 일어나든 그 원자들의 종류나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 보정이 성립하는 이유.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물리 변화가 일어나든 화학 변화가 일어나든 그 물질들을 이루고 있던 원자들의 종류와 개수가 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편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종류도 중요한 거야. 왜냐면 종류가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질량 달라지겠지. 근데 질량이 안 달라졌다? 종류 안 변했다. 이 얘기지. 그래서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은 그대로 보존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물리 변화건 화학 변화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뒤에서는 주로 이제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의 어떤 질량 관계에 대해서만 이제 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그거 이제 좀 이따 그럼 얘기할게. 그래서 일단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생성물이 하나가 생기는 것만 얘기했다. 이게 남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 그럼 그 남는 애까지 다 합쳐야 질량이 같은 거.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질량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한번 얘기해 보자 이 말이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여러 화학 변화들 중에서 앙금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지? 자.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지. 응? 자, 앙금 생성 반응에서 생성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그지? 질량 변화. 요걸 한번 얘기해 보자 이거야. 자, 이것도 이제 그 예시들을 뭐 어떤 반응이 앙금 생성 반응인지를 모르면 그지? 뭐 알 수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물론 질량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질량은 변하지 않지. 변하지 않지만 이 반응이 앙금 생성 반응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대표적인 예로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염화나트륨 소금이지 소금. 소금을 물에 녹인 수용액. 수용액하고 질산은이라는 물질을 녹인 질산은 수용액을 섞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제 앙금이 생기는 거야. 그럼 어떤 앙금이 생기냐 하면 염화나트륨에서 염화이온이라는 애랑 질산은 수용액에서 은이온이라는 애가 만나서 염화은이라고 하는 앙금이 생겨요. 자, 이 앙금은 이제 생기면 어때? 물에 녹지 않는 거니까 가라앉겠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용액에는 질산, 나트륨, 이제 이 물에 녹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수용액이 이렇게 생기게 된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요 염화은이 이제 앙금인데 요걸 거기 보면 이제 모형으로 나와 있지. 봐. 염화나트륨은 있잖아. 나트륨이라는 이온하고요. 응?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나트륨이라는 이온하고 염화이온이 나트륨, 염화이온, 나트륨, 염화 계속 반복해서 붙어 있는 애인 거야. 그걸 이제 물에 녹인 거야. 물에 녹이면 이제 사실 요거랑 요거가 이렇게 분리가 되지. 그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물에다가 염화나트륨을 녹이면 이렇게 나트륨이 하나가 있으면 염화이온도 하나가 이렇게 존재를 한단 말이야. 수용액 안에. 이렇게 이온으로 존재한다고. 그거랑 자, 질산은은 우리가 이제 화학식으로 쓰면 AgNO3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어. 어떻게 붙어 있냐면은 색깔을 좀 달리해야 되니까 은이라고 하는 양이온 하나에 그다음에 질소 그리고 산소가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 애가 요렇게가 음이온이거든. 요렇게 붙어 있는 애인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를 내가 이제 물에 녹였다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이렇게 물에 녹이잖아. 그러면은 이 물 속에는 은이온이 요렇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질소하고 산소 이렇게 세 개가 결합한 거가 요거가 이제 음이온인 상태 이렇게 이제 물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내가 얘를 섞은 거야. 섞으면 어떻게 되느냐? 얘랑 섞었을 때 여기 은하고 그러니까 은하고 염화이온이 만나. 그러면은 염화은이라고 하는 앙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은이온하고 염화이온이 요렇게 이제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서 이제 물에 녹지 않고 얘는 그냥 이렇게 물 아래쪽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남은 물 속에는 나트륨 이온이 그냥 그대로 들어있고요. 응? 그리고 여기 얘기했던 질소에 이제 산소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어서 이제 요 전체가 음이온 요 상태로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요 앙금 걷어내고 이 물을 증발시켜 버리면 얘랑 결합한 이제 질산 나트륨이라는 게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요런 앙금 생성 반응에서 그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 그럼 이때 봐라. 얘네들이 반응 물질인 거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얘는 반응이 일어난 결과. 그럼 이때 봐봐라. 나트륨 하나잖아. 이 그림에서. 이때도 몇 개야? 하나야. 이때 염화이온 몇 개야? 하나지? 하나야. 은 하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그지? 그러니까 앙금은 비록 만들어졌지만 그 이제 혼합용액이라고 하지. 혼합용액 속에 애초에 섞기 전에 들어있던 애들하고 같은 수만큼의 원자나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떻더라는 거야?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뭐 100g이었다. 소금을 녹인 수용액이 100g이었고 뭐 이 질산은이 예를 들어서 100g이었다. 라고 하면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자나 이온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들 합친 질량 얼마? 200g 돼야 된다 이거지. 알겠니? 그래서 뭐 쉽다 이거야. 앙금이 만들어질 때는 만들어진 앙금이 그냥 바닥에 가라앉아서 가만히 있기 때문에 결국 원자수가 변한 건 없기 때문에 질량 보존이 된다 이거지. 그럼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앙금 생성 반응들이 있겠지. 대표적인 거 뭐 하나 얘기해 볼까? 질산 납이라고 하는 수용액하고 아이오딘화 칼륨이라는 수용액을 섞어주게 되면 이때도 앙금이 생겨. 이때는 납이라는 이온하고 아이오딘화라는 이온하고 만나가지고 아이오딘화 납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가라앉아요. 알겠니?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남은 용액 속에는 뭐가 있게 되는 거야? 그냥 질산 칼륨이라는 애가 그냥 물 속에 녹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 질산 칼륨 수용액이 이렇게 돼요. 이거 잘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은 자, 요거 질산납 화학식도 쓸 줄 알아야 돼. 질산납은 어떻게 쓰냐면 PbNO3 2라고 써요. 이렇게. 알겠어? 그 다음에 아이오딘과 칼륨은 KI라고 써. 이렇게. 이걸 물에 녹인 거야. 그럼 얘네 섞으면 어떻게 돼? 아이오딘화 납이라는 게 생기는데, 여기 봐봐. PbI2라고 쓰거든, 아이오딘화 납은. 그리고 질산칼륨은 KNO3라고 써. 자, 이것도 마찬가지 계수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 여기 아이오딘이 두 개지. 여기 하나잖아. 2 붙여주면 돼. 그러면 지금 보면은 K가 두 개고 NO3 두 개지? 여기다가 또 2 이렇게 붙여. 완성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요거는 뒤에 가서도 나오는 애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해 두시고, 그 옆에 보면 또 플러스 강의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그지? 뭐 황산나트륨하고 염화바륨, 탄산나트륨하고 염화칼슘 섞었을 때 앙금 생기는 예시 나와 있으니까 그거 좀 꼭 암기해 주시고, 특히 얘는 좀 꼭 기억해 두라고요. 이거 뒤에 가서 또 언급을 할 거니까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앙금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앙금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서, 그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질량 똑같다. 질량이 똑같다는 의미는 이제 요 반응 물질의 질량 합과 생성 물질의 질량 합이 같더라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 관계.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화학 반응 중에 하나지. 뭔가 둘이 반응을 하거나 어떤 둘을 섞었을 때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 질량 관계. 두 번째,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요걸 얘기해야 돼. 알겠어? 자, 그런데 이것도 미리 얘기하자면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그 반응하는 그릇, 용기가 뚜껑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그치? 그냥 기체는 눈에 안 보이지만 뚜껑이 열려 있으면 다 빠져나가 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이제 흔히 닫힌 용기와 열린 용기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닫힌 용기에서 만약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일어날 때하고 열린 용기가 저거 할 때. 그럼 지금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를 가지고 이제 설명해 볼게.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고체가 있어요. 탄산칼슘. 거기다가 내가 묽은 염산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화학 반응식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탄산칼슘은 보통 우리가 이제 석회암이라고 하죠. 석회석, 대리석 이런 데 이제 많이 들어있는 성분. 달걀 껍질, 조개 껍질에 들어있는 성분이 탄산칼슘이야. 그러니까 하얀색 고체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다가 염산을 떨어뜨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이 용기 안에다가 용기 안에다가 내가 탄산칼슘이라는 뭐 그냥 고체 가루야. 가루를 만들어서 넣어놨다고 치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내가 염산을 이렇게 부어주는 거죠. 부어주는 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체가 발생하면서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이렇게 기포가 발생하는 거야. 그죠? 그럼 어떤 기포냐? 바로 이산화탄소라는.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 이산화탄소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기고 뭐 염화, 칼슘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렇게 이제 남게 돼요.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지금 이산화탄소가 뭐야? 기체야, 기체, 그지? 기체라. 왜냐면 어차피 염산도 물에 섞은 거기 때문에 이게 물이야. 그냥 주성분이 물인데 거기서 물이 발생한 건 여기 그냥 녹아버리겠지, 그지? 그럼 이것도 이제 거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 좀 모형으로 설명을 하자면, 탄산칼슘은 자 봐봐, 화학식으로 어떻게 쓰냐면은
CO3라고 써. CO3에다가 HCl, 염산을 HCl이라고 쓰거든. 그러니까 HCl이라는 분자를 물에 녹인 거야. 그러면 그 결과 이산화탄소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게 돼. 그래서 얘도 개수를 맞춰주면은 여기가 이제 2가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을 알고 있으면 모형으로 나타내더라도 좀 쉽단 말이야. 자, 탄산칼슘이라는 애는 칼슘이라는 이온하고 탄산이온이라는 애가 결합하고 있는 애거든. 응?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칼슘이라는 애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응? 거기에 탄소에 수소 이렇게 산소가 3개가 이렇게 결합해. 그리고 그거가 E-를 띠는 애인 거야. 그 전체가 이렇게 결합돼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내가 염산을 떨어뜨리는데 HCl이라는 분자야. 근데 얘는 H하고 Cl하고 이렇게 이제 분자 상태로 있는 애인데 이걸 물에 녹이면 이제 얘가 수소 이온이 되고 염화 이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아무튼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이제 HCl 분자 2개가 이렇게 만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생긴다 그랬지?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에 산소가 2개가 이렇게 결합하네. 그 다음에 알다시피 H2O는 산소 하나에 수소가 2개가 이렇게 결합하네요. 그리고 CaCl2는 칼슘이라는 애 하나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굳이 이제 이거가 물에 녹아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냥 굳이 이렇게 표현하자면 칼슘 하나에 염화이온이 이렇게 2개꼴로 이렇게 붙어있는 셈인 거야. 얘는 이제 2 플러스고 마이너스 이렇게 된단 말이야. 비율이 1대2야. 그럼 지금 봐봐. 얘랑 얘랑 만나서 이런 애들이 생긴 거 아니냐. 지금 칼슘 몇 개야? 칼슘 몇 개야? 하나 있어. 여기 염소 2개지. 여기 2개야. 맞아? 그 다음에 탄소 하나인데 여기 탄소 하나 있고 산소 2개인데 여기 2개 있지. 맞아? 그리고 요 산소 하나가 여기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수소 2개잖아? 2개. 즉 기체가 만들어지긴 했으나 마찬가지로 원자의 종류나 개수가 전혀 변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다만 차이는 아까 이제 그림에서 선생님이 그렸듯이 이렇게 이제 그릇 안에다가 내가 탄산칼슘 이렇게 넣어놓고 묽은 염산을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부어줬을 때 이산화탄소라는 기체 때문에 이제 뽀글뽀글 기포가 이렇게 발생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뚜껑이 닫혀있는 상태야. 닫힌 용기라고 하자고. 그럼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이산화탄소 기체가 밖으로 못 나가고 이 안에 이산화탄소 분자가 그대로 어떻게 돼? 이렇게 남아있을 거란 말이야. 눈엔 안 보이지만. 맞지? 그러면 이 안에 남아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병의 질량까지 고려를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여기 지울게. 예를 들어서 뭐 이 탄산칼슘이 한 10g 정도 되고 탄산칼슘이 한 10g 정도 되고 내가 이 부어준 염산이 한 50g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용기의 질량이 한 100g짜리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내가 저울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하면 이 저울에 이제 전자저울에다 이렇게 올려놨다고 하면 저울에 눈금이 얼마가 나타나요? 100g, 50g, 10g 합쳐서 얼마? 160g 이렇게 나타난다. 맞지? 그런데 이제 만약에 똑같은 전자저울에다가 마찬가지로 이 용기를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그지? 올려놓고 탄산칼슘 넣고 염산 넣었는데 뚜껑이 그냥 열려 있는 거야. 그럼 그 이산화탄소 분자가 어떻게 돼?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공기중으로 다 이제 빠져나가 버려요, 이렇게. 빠져나가 버려요, 이렇게. 응?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자 똑같이 이제 탄산칼슘을 10g을 넣고요. 염산을 50g을 넣고요. 맞아? 그 다음에 이 그릇의 용기의 질량이 똑같이 100g이라면은 자 여기에 어떻게 찍혀? 160g이 찍히는 게 아니고 160g보다 적지. 왜? 얘가 공기 중으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이 질량이 보존이 안 됐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랑 비교하면 알 수 있는 거지. 기체가 생기더라도 그 기체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질량은 보존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게 160g이 아니고 만약에 이때는 160g이었는데 156g으로 저울에 이렇게 측정이 된 거지. 그럼 몇 그램 차이가 나? 그러면 결국 빠져나간 이산화탄소가 몇 g이다? 4g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용기가 열려 있으면 기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질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줄어든 것만큼이 기체가 돼서 빠져나간 거니까 우리는 그게 빠져나갔든 안 나갔든 생성물질이니까 그 빠져나간 것만큼을 결국 다 더해주면 애초에 질량하고 어떻더라? 질량 합과 같아야 된다 이 말이야. 같아야 된다. 알겠니? 그래서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용기가 닫혀 있느냐, 혹은 그 용기가 열려 있느냐, 그거 구분을 해라. 그래서 닫힌 용기일 때는 그냥 앞서 나온 것처럼 똑같이 질량 그대로다. 얘네들이 질량 다 더하면 되는 거다. 그런데 열린 용기일 때는 뭐다 결국? 빠져나간, 그죠? 기체만큼. 빠져나간 기체의 질량만큼 질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되는 거지. 근데 왜냐면 얘 공기 중 빠져나간 거니까 빠져나간 애까지 더하면 처음에 질량하고 같은 건데 빠져나갔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질량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고.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그러면 이제 닫아놓고 실험하면 알잖아. 그러니까 핵심은 기체가 발생하면 질량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기체가 발생하더라도 어때? 용기가 닫혀 있으면 변함없다는 얘기야. 다만 용기가 열려 있으면 그게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간 것만큼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 그러면 그 줄어든 것만큼 결국 빠져나간 기체 질량이니까 그걸 남아있는 애들하고 더해주면 어때? 처음의 질량하고 같더라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이거지. 알겠니? 그래서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 말고도 여러 종류의 이제 기체가 발생하는 뭐 반응들이 있겠지. 그지? 있을 거야. 예를 들자면은 뭐 또 뭐가 있을까? 내가 어떤 뭐 철이나 굴이나 이런 등등등의 어떤 금속에다가 이때도 이 금속에다 염산 떨어뜨리잖아? 이때도 기체 발생해. 이때는 무슨 기체가 발생하냐면 수소라는 기체가 발생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뭐 굴이다. 그럼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염화 굴이라는 게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철이다. 그러면 수소 기체 발생하고 염화 철이라는 그거가 남게 되는 거. 이거 대표적으로 또 이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그지? 그런 경우지. 아마 거기 마찬가지로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 반응들 좀 예시들 나오지 않니? 안 나오니? 그지? 거기 보면 마그네슘에다가 묽은 염산 떨어뜨리는 경우, 그지? 자, 그러니까 철하고 구리보다는 거기 나와 있는 거대로 써줄게. 철하고 구리도 똑같은데 마그네슘이라는 금속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리면 무슨 기체? 이때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애가 이제 염화 마그네슘이라는 애가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비슷하게 이제 아연이라는 금속에다가, 아연이라는 금속에다가, 그제? 염산 떨어뜨리면 마찬가지로 수소 기체 생기고, 이땐 염화 아연이라는 게 생겨. 선생님이 아까 하나 뭐 잘못 설명한 게 있어. 구리는 아니야. 구리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잘못 설명했어. 철에다가 떨어뜨리면 똑같이 기체가 발생하는데 구리에다가 염산 떨어뜨리면 반응 안 합니다. 그거는 선생님이 아까 실수한 거야. 그건 좀 정정을 해두시고. 그래서 그냥 책에 나와 있는 이런 대표적인 화학 반응, 그러니까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 반응들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더라 하는 얘기야.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또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이를 태우거나 그렇지 연소라는 게 할 때도 뭐야 기체가 발생해. 그러면 연소시켰을 때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도 여기에 매치시킬 수 있어. 내가 어떤 종이나 그 밑에 나오거든. 그래서 연소는 좀 따로 해놨어. 그지? 연소는 따로 해놨거든. 그럼 왜 그러느냐? 연소시켰을 때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연소시켰을 때 기체가 발생 안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 그럼 이제 연소가 일어날 때 질량 관계. 자, 세 번째, 연소가 일어날 때 질량 변화.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연소 태우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서 화학 반식할 때 얘기했지만 연소는 무조건 누구랑 반응하는 거다? 산소랑 반응하는 거다, 산소랑. 그지? 산소랑 반응하는 거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산소랑 반응하는데 이게 두 가지란 말이야. 내가 일반적인 어떤 뭐 나무나 종이 태우는 게 있고 금속을 태우는 경우가 있죠. 금속을 태우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나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소시키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그래서 금속을 태울 때는 이때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때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나무라든지 종이라든지 우리 일반적으로 뭔가를 태우는 때는 이때는 기체가 발생해.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연소가 일어날 때 대부분의 기체는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하고 이제 뭐 수증기, 물 같은 게 주로 이제. 그럼 얘는 앞서 나왔던 거랑 똑같은 거지. 내가 종이나 나무를 연소시킬 때 뚜껑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때 연소되면서 생긴 기체가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간 것만큼의 질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빠져나간 기체들의 질량까지 더해주면 처음에 태우기 전에 질량과 어떻다? 같다 이거지. 요거는 그 앞서 나왔던 내용하고 동일한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 실험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 이렇게 이제 스탠드에다가 뭐 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자 같은 걸 설치를 해. 그래서 양쪽에다가 똑같이 강철 있지, 철로 이제 솜처럼 만든 거야. 강철솜을 여기다 이렇게 달아놓은 거야. 강철솜을 똑같은 질량의 강철솜을 달아놓은 거야. 뭐 예를 들어서 한 10g짜리라고 치자. 10g짜리라고 치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딱 균형을 이루고 있겠지.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한쪽을 얘도 이제 똑같이 10g인데 내가 이제 만약에 이쪽을 얘를 토치 같은 걸 막 가열하는 거야. 막 가열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요. 기울어지게 돼. 이렇게. 그럼 그러면 선생님 그럼 뭐야? 10g이었는데 태웠더니 뭐 했다는 거야? 무거워졌다는 얘기잖아. 그럼 선생님 질량이 늘어났으니까 이것도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 안 하는 거 아니냐? 얘는 왜 그러냐면은 얘는 여기 달려있는 철이 있잖아. 내가 이걸 태우면 그 주변에 있는 얘가 산소랑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강철솜을 태우게 되면 산화철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강철솜만 놓고 보자면은 무거워진 것처럼 보여. 근데 그게 무거워진 이유는 뭐다? 그 철하고 결합한 산소의 질량이 더해져서 그런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g의 철을 지금 태운다 그랬지. 만약 그래서 이제 얘가 산화철이 만들어졌는데 13g이 되면 여기는 10g이고 여기는 13g이니까 무거워진 거지. 그러나 철 자체가 무거워진 게 아니라 우리 질량 보존 법칙은 반응하는 애들의 질량의 합과 생성되는 애들의 질량의 합이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10g이었는데 13g이 됐다는 얘기는 철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 3g하고 결합을 했구나. 따라서 이 둘을 더하면 어때? 질량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만 놓고 보면 질량이 무거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랑 결합한 산소까지 고려를 하면 결국 반응하는 물질들의 질량의 합과 생성되는 물질의 질량의 합이 같다라는 거.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금속을 연소시킬 때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외관상 무거워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무거워진 이유는 바로 그 금속하고 결합한 산소의 질량까지
더해준 것이기 때문에. 더하면 결국엔 처음 질량하고 같다 이 말이지. 알겠니? 그래서 금속이 연소되거나 혹은 나무와 같은 애들이 탈 때. 얘는 사실 봐봐. 용기가 열려 있으나 닫혀 있으나 사실 큰 차.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만약에 지금 이거는 이제 오픈 스페이스, 오픈되어 있는 경우잖아.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밀폐된 통 안에 이렇게 넣어놔. 얘도 밀폐된, 자, 요거. 밀폐된 통 안에다가 이 강철솜을 넣어놓고, 똑같이 10g을 이 밀폐된 용기 안에서 태우면 어떻게 될까? 밀폐된 공기 안에도 산소가 있다. 있지. 그럼 여기도 있지.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산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밀폐된 용기 안에서 태울 때는 이 변함이 없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이 안에 들어있는 산소의 양은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나 똑같기 때문에 단지 얘는 산소랑 따로 있느냐 얘랑 결합했느냐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지. 그런데 이걸 그냥 만약에 열린 공간에서 내가 한쪽을 태우면 그때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해서 강철솜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알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제 연소가 일어날 때 질량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다. 그지? 그럼 거기 옆에 있는 문제 잠깐 풀고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게 일정 성분비. 자, 일단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거는 이제 프루스트라는 과학자가 발표한 거다. 그래서 과학자 이름도 좀 알아두는 게 좋다 그랬지? 프루스트라는 과학자가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일단 그 법칙 제목을 보면은 자, 봐봐. 일정하되 뭐가?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야. 뭔가 어떤 비율이 일정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 일정성분배 법칙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항상 일정한 뭐라고 돼 있어? 질량비가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지. 일정한 무슨 비? 질량비가 성립한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무슨 비? 질량비가 뭐야? 일정하더라는 거. 성분 원소들 사이에 질량비가 일정하다 이게.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이거거든. 근데 또 하나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아까 질량보존 법칙은 물리변화건 화학변화건 다 성립한다 그랬잖아. 근데 일정 성분비 법칙은 지금 뭐야? 화합물이야. 우리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화학반응 종류 중에 화합이라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들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은 물리변화에는 쓸 수가 없는 거야. 온리 뭐일 때만? 자, 화학변화가 일어나는 화학변화에서만 성립하는 법칙이야. 화학변화에서만 성립한다. 그러니까 물리변화일 때는 이 일정 성분배 법칙이 적용되지.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질량비가 일정하다 그랬잖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설탕물을 만들어. 여기 100g이 있어. 그지? 물이. 근데 내가 만약에 설탕을 물에 녹이는 거야. 20g을 녹였다고 치자고. 설탕물 120g 만들어지겠지? 질량 보존 법칙은 적용돼. 그럼 이때 이 설탕물을 이루는 설탕하고 물하고의 비율은 얼마야? 질량비는. 20g, 100g이니까 1대5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설탕물 만들 때 물 100g에다 설탕물 40g 녹일 수도 있어. 그럼 40g 녹이면 이때는 설탕물을 이루고 있는 설탕과 물의 질량비는 얼마가 돼? 1대 2.5가 되거든? 2대 5가 되거든? 그러면 아까 설탕물하고 지금 설탕물하고 어때? 설탕과 물의 질량비가 그때 달라. 그래서 안 돼.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건데, 그지? 그래서 화학변화에서만 성립하. 그럼 화학변화에서는 그걸 왜 성립하느냐? 그지? 그걸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야.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합물을 만들 때는 이건 이제 돌턴의 원자설에서도 배운다만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화합물, 생성물이 만들어질 때 항상 원소, 원자들이 일정한 모양 화합물을 만들 때 생성될 때 그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해서 그래.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이거지. 알겠네?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 개수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또 수소기체랑 내가 산소기체를 섞은 다음에 전기 흘려줘가지고 물을 만든다고 하자 이거야. 그럼 이제 아까도 모형 그렸지만 수소 분자 2개랑 그지? 산소 분자 하나가 만나서 그지? 그 결과 이제 물이 생기는데 우리가 아는 물 분자가 생길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 만들어진 물 분자를 보면 그러니까 이 분자가 됐건 이 분자가 됐건 항상 물 분자는 산소 한 개에 항상 수소가 몇 개와 결합해? 항상 물 분자, 물이 만들어질 때는 항상 그 구성 원소인 산소하고 수소가 1개 대 2개의 비율로 결합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산소 하나의 질량과 수소 2개의 질량비는 어느 물 분자에서든지 항상 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산소 원자 하나의 질량을 우리가 16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사실 수소는 산소 원자 하나 질량이 16분의 1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산소 원자 하나, 이게 나중에 이제 원자량이라고 해서 배우기도 했잖아. 그럼 수소는 원자의 질량이 그냥 1이야, 1. 그러면은, 자, 산소 하나에 수소 2개가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졌어. 그럼 산소 하나의 질량 얼마라고? 16이라고. 수소는 하나가 1인데 그게 2개잖아. 그럼 결국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산소와 수소의 질량비는 항상 16대 2, 8대 1이란 말. 일정하다라는 거를 프루스트란 과학자가 알아낸 거야. 알아내서 그걸 법칙으로 발표를 한 거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항상 어떤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는 물론 이제 화합물마다 어떤 원자가 몇 개가 결합하느냐는 다를 수 있지만 같은 화합물일 때는 항상 구성 원소들이 이루는 개수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걔네들 사이의 질량비가 일정하다라는 거야. 알겠니?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어떤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원자들이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대표적인 화합물들의 질량비는 네가 알고 있는 게 좋아. 대표적인, 자, 예를 들자면 지금 방금 물 얘기했지, 그치? 자, 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자겠지, 분자.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은 암모니아. 뭐 요런 애들이 있어.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뒤에 가면 나오는 게 뭐 산화구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참고로 이제 얘네들은 분자야. 근데 얘는 분자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2학년 때 배웠던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거든. 그럼 이제 물 분자는 아까 얘기했지만 항상 물 분자가 만들어질 때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2개가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제 요 각각의 분자들이 어떤 원자하고 어떤 원자가 서로 몇 개씩 결합한 건지 알고 있어야 돼. 이산화탄소는 가운데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산소가 이렇게 양쪽에 2개가 결합한 이렇게 생긴 분자야.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가운데 질소가 하나 있고 수소가 이렇게 3개가 붙어 있어.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산화구리라고 하는 애는 구리하고 산소라는 애가 각각 이온이야. 얘는 양이온, 음이온인데 얘네가 한 개 결합한 건 아니고 1대1의 비율을 계속 결합을 하고 있어.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요렇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자, 그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원소들의 개수비는 얘는 수소하고 산소가 몇 대 몇? 2대 1의 개수비로 결합되어 있지. 근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소의 질량을 16이라고 하면은 수소 하나는 1이야. 그러면 이때 이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산소와 수소 사이의 질량 비는 어떻게 된다? 자, 수소하고 산소면 수소는 1짜리가 2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산소는 16짜리가 하나니까 2대 16 해서 얼마가 나오는 거야? 1대 8. 그래서 요거 외워둬야 돼. 아, 물 분자에서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얼마다? 1대 8이다. 그러니까 이 전체는 얼마가 되는 거야? 1대 8대 전체는 9가 되겠지. 그지? 맞지? 이해돼?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자, 산소는 나 방금 얘기했지. 요 하나가 질량이 16이라면 탄소는 12 정도 돼요. 조금 산소보다는 좀 가벼운 애야. 그럼 이때 얘네들끼리 탄소하고 산소가 탄소 하나에 산소 2개, 1대 2의 비율로 결합을 해 있어. 그럼 그때 질량비는 어떻게 될까? 탄소 하나는 12라고 했는데 그게 16짜리 2개랑 결합했으니까, 그지? 12대 32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 3대 8이 되겠네, 그지? 아, 이산화탄소 분자에서 그러면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3대 8이구나, 그지? 일단 요 1대 8은 무지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해놔야 돼. 1대 8은.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수소는 아까 얘기했죠. 요거 하나가 1이라고 하면은 요 질소 분자는 14 정도 돼. 14배 무거워, 수소보다. 그러면 이때 자, 마찬가지로 수소하고 질소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야? 수소 3개에 질소 하나가 결합되어 있지. 그러면 그때 그 수소와 질소의 질량비는 1짜리가 3개, 그리고 14짜리가 하나, 이렇게 되지. 맞아? 그래서 얘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3대 14 이렇게 나오고, 그죠? 3대 1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얘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요 물 분자하고, 지금 얘기하는 뭐야? 산화 구리가 무지하게 나와. 자, 만약에 요 산소 하나의 질량이 16이라고 하면은 구리는 그거의 4배 정도 돼. 64 정도 돼요. 그럼 이때 구리하고 산소는 1대 1의 개수비로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 산화구리 물질에서. 그러면 그때 구리하고 산소의 질량비는 얼마일까? 구리 하나가 64고요. 산소 하나가 16인데 걔네가 1대1로 결합하고 있으니까 얘네들 사이의 질량비는 얼마다? 4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외워놔야 돼. 그래서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물 분자. 수소하고 산소 사이의 질량비가 1대 8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산화구리에서 구리하고 산소의 질량비가 4대 1이라는 거. 알겠니? 물론 얘네도 나올 수 있지만 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 물하고 산화구리가 제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화합물이든지 간에 물 분자면 무조건 산소 하나에 수소 2개 결합하는 거고, 이산화탄소 분자면 무조건 탄소 하나에 산소 2개 결합하는 거고, 항상 원자들끼리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뭐 질량비는 화합물마다 다르지만 각각의 화합물의 경우에는 항상 질량비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볼트, 너트를 이용해서 이제 그거 살펴볼 수 있어. 볼트 너트. 볼트 너트 모형으로 이 우리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확인해 보는 거야. 응?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볼트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길자. 볼트 너트 모양. 그지? 볼트와 너트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일정 성분배 법칙을 이해를 해보자 이거지. 근데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길다랗게 생긴 게 얘가 이제 볼트야. 그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야? 이렇게 이제 결합하는, 그지? 요게 이제 너트죠. 우리 이제 볼트는 그냥 줄여서 B라고 쓰고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얘는 N이라고 써볼게.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 볼트하고 너트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내가 볼트 하나에, 자, 너트를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그릴게. 이렇게 너트를 이렇게 두 개를 결합시켰다고 해보자고. 두 개를 이렇게 결합시켰다고 해봐. 두 개를. 그지? 그럼 이제 요거 자체가 이제 뭐야? 화합물인 거지. 그럼 이 화합물은 볼트와 너트가 몇 대 몇으로, 볼트 하나에 너트 두 개의 비율로 결합을 했어. 그럼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트 하나의 질량을 6g이라고 하고 너트 하나의 질량을 4g이라고 하면 이때 요 녀석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타내. 이게 분자라고 한다면 볼트 하나에 너트 두 개다 해서 이렇게 BN2라고 나타낼 수 있거든. 그럼 이때 이 녀석, 이 BN2를 이루고 있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는 어떻게 돼? 볼트 하나가 6g이라 했는데 그거 하나에 4g짜리가 몇 개야? 두 개야. 맞지? 그럼 얘네들 사이의 질량비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대 4구나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를 만들려고 그러면 항상 볼트 하나에 너트 두 개가 결합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볼트를 두 개를 준비해. 그지? 그리고 자, 너트는 다섯 개를 준비했다고 해보자고. 맞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얘를 만들면 몇 개 만들 수 있어? 무조건 얘 하나에 너트 두 개가 결합할 테니까 얘네를 가지고 얘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런 애가 몇 개가 생기는 거야. 그지? 두 개가 생기고 거기에 쓰이지 못한 너트 하나가 어떻게 돼? 남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화합물은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뭐 더 많이 넣어주거나 하게 되면 결합하지 못하고 남는 애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나 이때도 아까 얘들 질량보존 법칙은 성립하는 거지. 만약에 볼트가 6g이라고 하면은 이거 4g이라고 하면 지금 이거 20g에 총 32g이네? 맞아? 그러면은 이때 물론 만들어지는 건 두 개밖에 안 만들어지지만 결국 이거 남는 것까지 다 하면 이거 총 얼마야? 32g이라는 거야. 질량보존의 법칙은 늘 성립하는데 일정 성분배 법칙은 이렇게 화합물을 만들 때 항상 그 성분 원소들끼리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안 맞을 경우 이렇게 남는 애가 생기는 거지. 남는 애. 알겠니? 그거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시험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만들려고 할 때 얘가 몇 개 있고 얘가 몇 개 있으면 얘 몇 개 만들어지겠느냐?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만들어진 얘의 질량비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니까 그거는 조금만 연습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질량비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지. 그 밑에 보면은 산화구리 생성 반응이라고 돼 있지. 자, 산화구리라는 물질,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그때 질량비. 이건 사실 질량비 내가 외우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 알 수 있었지. 일단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 구리를 뭐 하는 거? 태우는 거야. 그럼 얘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해서 이제 그 결과 뭐가 만들어져? 산화구리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랬지? 근데 선생님이 아까 산화구리가 만들어질 때 산소와 구리와 산소 사이 질량비는 얼마라 그랬어? 4대 1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 4대 1의 뭐야? 질량비로
질량비로 결합해서 산화구리를 만든다고요. 그죠? 그럼 이 만들어진 산화구리 질량은 얼마일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구리를 4g을 태우는 거지. 그러면 공기 중에 산소가 아무리 많아도 그 구리는 공기 중에 산소 1g하고만 결합한다고요. 그럼 그래서 만들어진 산화구리는 얼마야? 5g 되는 거지. 그래서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질량비는 4대 1대 5다.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어? 자, 그러면 봐봐. 만약에 내가 요 이제 그래프가 중요한데 여기가 구리의 질량이야. 내가 구리의 질량을 뭐 4g, 5g, 6g 이렇게 쭉 달리해가면서 이제 태우는 거지. 뭐 4g인 구리를 한번 태워보고 5g인 구리를 한번 태워보고 이런 식으로 태워서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을 측정을 해본 거지.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구리를 4g을 태우면은 그래서 생성되는 산화구리를 봤더니 얼마더라는 거야? 5g이라는 거야. 내가 구리를 8g을 태웠어. 그랬더니 생성되는 산화구리는 10g이라 돼. 그래서 이제 각각의 질량을 태웠을 때 생성된 산화구리 양을 측정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 얘는 구리가 4g인데 산화구리가 5g 생겼다. 그러면 4g의 구리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 1g하고 결합했구나. 8g 태워봤더니 10g 생겼어. 그럼 뭐야?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나머지가 산소여야 되니까 8g의 산소는 2g의 산소랑 결합했구나. 그러면 항상 구리의 질량이 4g이든 8g이든 그거랑 결합하는 산소와의 질량비는 항상 4대 1이 나오더라 이거지. 맞니? 4대 1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리의 질량을 계속 근데 만약에 내가 일정한 비율의 그 산화구리를 가열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정한 양의 구리를 가열하면 뭐 그냥 딱 정확히 4g만 가열한다 그러면 5g 생기고 어떻게 돼? 아무리 공기 중에 산소가 많아도 산화구리가 5g 이상 생기지는 않겠지. 맞지?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있어. 산화마그네슘이라는 게 있어. 산화마그네슘. 이것도 원리는 비슷해. 산화마그네슘은 마그네슘이랑 금속을 태우는 거야. 자, 마그네슘을 태운다. 마그네슘이 누구랑 반응하는 거다?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한다.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 이게 생기는 거거든. 그럼 이제 얘는 사실 아까 선생님이 4대 1 때 이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네가 이 마그네슘이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생길 때 질량비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럼 가열해 보면 되는 거야. 똑같이. 봐. 여기를 내가 마그네슘의 질량이라고 하고 연종이 네가 마그네슘을 뭐 이렇게 질량별로 준비를 한 다음에 걔를 태워보는 거지. 그래서 그때 생성되는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을 이제 잰 거야. 자, 그래서 네가 만약에 마그네슘을 3g을 태운 거야. 자, 그랬더니만 산화 마그네슘이 5g이 생기더래. 내가 마그네슘을 6g을 태웠어. 그랬더니 산화 마그네슘이 10g이 생기더라는 거지. 자, 그러면 봐봐. 마그네슘을 3g을 태웠더니 얘가 5g이 생겼다라는 거는 마그네슘이 이제 공기 중에 산소가 이제 충분하게 있는 상황인 거지. 그 중에서 2g하고 결합한 거겠지. 맞아? 그 다음에 내가 마그네슘을 6g을 태웠더니 산화 마그네슘이 10g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 6g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 4g하고 결합하잖아요. 그러니까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을 아무리 달리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때 결합한 산소 양은 많아지겠지만 그 비율은 항상 얼마더라는 거야. 3대 2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구리하고 산소가 만나서 산화구리 될 땐 4대 1이고요. 마그네슘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질 때 질량비는 얼마다? 3대 2. 그리고 산화 마그네슘은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다만 이제 이 세로축이 지금 얘처럼 산화구리냐 산화 마그네슘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 산소가 나올 수도 있지. 그러면 얘는 4g일 때 1g, 8g일 때 2g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프를
좀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플러스 강의 보면은 산화 마그네슘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정 성분비 법칙까지 한번 얘기를 쭉 해봤다 이거야.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잠깐이 나오는데 페이지를 어디로 가시냐면은 27페이지로 가봐. 27페이지. 자 27페이지.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 주요 화합물들의 질량비는 어쨌든 좀 외워두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여기서 잠깐 보면은 자 그러니까 어떤 화학 반응은 일단 이게 무조건 다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물을 만들 때 그 질량비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는 알아. 1대 8대 9라는 걸 아는데 만약에 연정이 네가 모른다고 하자 이거지. 그럼 일단 물이 합성되는 거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와 섞어서 전기를 흘려주게 되면 그제? 그 결과 뭐야? 물이 만들어지는데 그제? 이게 연정이 네가 질량비를 알고 싶어서 수소 몇 그램, 산소 뭐 그렇게 넣어가면서 실험을 해본 거야. 그럼 그 밑에 자 지금 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실험을 우리가 이제 3번을 한 셈인 거야. 실험 1, 2, 3이 있어. 자, 그래서 내가 각각 수소기체랑 산소기체를 질량을 달리 해가면서 넣어준 거야. 그지? 넣어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뭐 체감은 조금 다른데 남는 기체가 몇 그램인지 이제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생성된 물은 몇 그램이 생겼는지를 이제 내가 측정을 해본 거야. 자, 내가 처음에 첫 번째 실험에서는 수소를 2g을 집어넣고 산소를 8g을 집어넣었어. 그지? 그런 다음에 이제 전기 스파크를 팍팍 이렇게 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물이 몇 g이 생겼나 봤더니 9g이 생긴 거야. 근데 어떤 기체가 남아있더라는 거지, 물 말고. 봤더니 누가 남아있냐면 수소기체가 1g이 남아있더라는 거야. 자, 두 번째 실험일 때는 내가 수소를 2g을 넣고요. 산소를 16g을 넣은 다음에 전기를 흘려줬어. 자, 그랬더니만 이때 물이 18g이 생겼어. 근데 이때는 남는 기체가 없는 거야. 수소건, 산소건.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는 얘 2g에다가 산소 20g을 넣고 마찬가지로 전기를 흘려줬어. 그랬더니만 마찬가지로 물이 생겼는데 물은 아까랑 똑같이 18g이 생긴 거야. 근데 이때는 보니까 산소가 4g이 남아있더라 이거지. 그럼 봐봐. 첫 번째 실험에서 수소 2g, 8g을 넣었는데 수소가 1g이 남았대. 그러면 이 2g의 수소 중에서 물을 만드는 데 쓴 수소는 얼마야? 1g이 쓰인 거지? 그 1g 그냥 남은 거지, 그지? 그리고 산소는 안 남았으니까 산소는 8g 중에 8g을 다 써서 뭐가 된 거야? 물이 된 거지. 자, 두 번째 실험에서는 남는 게 없다 했어. 그러니까 넣어준 2g의 수소가 다 쓰이고 넣어준 산소 16g 다 쓰여서 물이 18g 생긴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 실험에서 산소가 4g 남았으니까 수소는 넣어준 2g을 다 쓴 거지? 근데 산소는 4g이 남았다는 얘기는 20g 중에 16g만 물을 만드는 데 쓰여진 거지. 그래서 수소와 산소의 질량을 달리 해가면서 만들어지는 물 그리고 남는 기체 이렇게 또 해봤더니 질량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물을 만들 때 반응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항상 얼마더라는 거야? 1대 8이더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거지. 그리고 그때 생성된 물의 질량은 반응한 수소와 산소의 질량을 더한 것과 같더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처음에 넣어준 거는 이제 남은 거랑 생성된 거 합친 거랑 또 질량이 같은 거고. 그래서 물이 합성될 때는 수소하고 산소 사이에는 질량비가 항상 1대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번에는 앙금이 생기는 경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애야. 그지?
앙금 생성. 자, 여기다 해볼까? 자, 마찬가지 이번에는 이제 이건 물이었으니까 앙금이 생성될 때 또 질량비를 이제 살펴보는 거야. 앙금이 생성될 때 그 이제 질량비를 알기 위한 실험인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연정이 네가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질량비를 알고 싶은 거지.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농도가 10%인 아이오딘화 칼륨에다가, 그죠? 거기다가 질산납 수용액, 자, 그러니까 얘를 6mm를 준비하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걸 계속 6개를 준비하는 거야. 자, 여기다가 시험관을 6개를 준비해가지고, 6개를 준비해서, 전부 이 아이오딘이나 칼륨 6mm를 여기다 다 넣어 놓은 거야. 다. 알겠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 이걸 뭐, 시험관을 A, B, C, D, E, F라고 하면, 각각의 시험관에다가 이제 질산납이라는 수용액을 넣어주는데, 부피를 달리해서 넣어준 거야. 자, A에다가는 질산납을, 질산납 수용액을 안 넣어줬어. 안 넣어준 거야. B에다가는 질산납을 2mm를 넣어줬어. 그리고 C에다가는, 그러니까 얘네는 다 이만큼 들어있는 거야. 아이오딘이나 칼륨은 다 6mm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질산납을 안 넣고, 여기다 질산납을 2mm를 넣고, 여기다가는 4mm를 넣고, 여기다가는 6mm를 넣고, 여기다 8mm, 10mm 이런 식으로 이제 부피를 달리해가지고 질산납 수용액을 넣어준 거야. 자,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에다가 질산납을 넣게 되면은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하는 앙금이 생겨요. 그럼 자, 여기서는 뭐 질산납을 안 넣어줬으니까 당연히 앙금이 생기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2mm를 넣어줬어. 그랬더니만 앙금이 요만큼 생기더라는 거야. 4mm를 넣어줬더니 이거 이제 2배를 넣어준 거잖아. 앙금도 좀 더 많이 생기더라는 거지. 6mm 넣어줬을 때도 더 많이 생기더라는 거지. 근데 8mm 넣었을 때는 6mm하고 똑같은 만큼의 앙금만 생기더래. 10mm 넣었을 때도 이때랑 똑같은 높이의 앙금이 생기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앙금의 높이만 따지면, 그지? 앙금의 높이만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지.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래프를 그리면. 그러면은 특히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건데, 6mm보다 더 넣었을 때는 앙금이 더 많이 생길 줄 알았는데 이때랑 똑같더라는 거지. 그럼 그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오딘화 이제 이온이 들어있는 거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mm에 얘가 6개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치면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화학식이라는 걸 쓰면 PbI2라고 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앙금은 납 하나에 아이오딘이 2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어? 그럼 봐. 만약에 이 각각의 시험관에 아이오딘이 전부 6개씩 지금 똑같은 양을 넣어놓은 거니까 전부 6개씩 들어있다고 해볼게. 그럼 거기다가 납을 넣어주는 거야. 질산납을 넣었다는 얘기는 납을 넣어준 거야. 그럼 여기는 납을 안 넣었잖아. 당연히 앙금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럼 자, 예를 들어서 2mm에 납이온이 하나가 들어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납 하나가 들어가서 아이오딘 2개랑 만나가지고 앙금이 돼서 요만큼 생긴 거지. 그럼 여기에는 아이오딘이 몇 개가 남아있어? 아직 4개 남아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4mm를 넣었을 때는 이거보다 2배를 넣어준 거니까 납 이온을 2개를 넣어준 셈이야. 맞지? 그러면 얘 하나당 얘 2개랑 결합하니까 아이오딘이 총 4개가 쓰였겠네? 그럼 2개가 남지. 그리고 이제 앙금은 납이 2개니까 2배 생긴 거야. 6mm에는 그러면 납이 몇 개가 들어있는 셈이야? 3개가 들어있는 셈이거든. 그러면은 이 아이오딘 다 쓰는 거지, 다. 맞아? 다 써서 앙금이 이제 아까보다 많이 생겼어. 여기는 아이오딘이 안 남아있어. 그럼 이제 8mm를 생각해봐. 8mm는 그러면은
납을 4개를 여기다 3개 넣어주는 셈이라면 여기다가 4개를 넣어주는 셈이거든? 그럼 여기 6개 들어있잖아. 근데 아무리 4개를 넣어줘도 아까 얘기했지만 얘 하나당 얘 2개랑 결합하기 때문에 얘가 6개밖에 없잖아. 그럼 그 이 6개가 얘 3개랑 결합해서 앙금이 되니까 앙금은 아까랑 똑같은 만큼만 만들어지는 거야. 대신에 이때는 이제 누가 남아있게 되는 거야. 아이오딘이 부족하니까 납이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맞아?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지. 납을 5개를 넣어주는 셈이지만 그래 봐야 뭐야. 이게 6개밖에 없으니까 얘 하나당 얘 2개인 거니까 얘 3개랑 결합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앙금 얘도 3개 생기고 3개 생기고 3개 똑같이 생기는 거야. 다만 여기는 이제 납이 2개 남아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때부터 앙금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이유는 결국 뭐야? 납 하나당 아이오딘이 2개가 늘 결합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이오딘이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앙금이 만들어질 때도 항상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납 하나에 아이오딘 2개 이런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하더라 라는 거지. 1대2. 그렇지. 이때는 이제 납 하나에 아이오딘 2개가 1대2의 개수비로 결합을 하죠. 물론 그러면 이제 그 질량비도 일정하겠지. 그러니까 이 실험은 납하고 아이오딘이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는구나를 확인시켜 주는 거지.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E하고 F에서 앙금이 더 생기게 하려면 뭘 넣어줘야 돼? 그렇지. 납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오딘을 더 넣어줘. 자, 여기다가 납을 더 넣어주면 앙금 더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아이오딘 남아있으면 납을 넣어주면 앙금 더 생기는 거야. 근데 이때는 앙금이 더 생기게 하려면 아이오딘을 더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남아있는 납과 아이오딘이 결합할 수 있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요거 아마 문제 풀다 보면 요거 되게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뭐 누가 몇 그램이 남느냐 이거 많이 물어볼 거야. 그리고 앙금하고 관련해서는 이거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다. 알겠니? 그럼 이제 앞으로 되돌아가서 일단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그 앞에 23페이지 한번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